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앞선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석 달 전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대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건가 싶지만서도 이번 전망치에서 또 다른 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OECD 발표와 함께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고려대 국제대학원 최우진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허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OECD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지난 6월 전망치와 동일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1%,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 내놨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양 교수님. 먼저 지금 여기에 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부분 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0.8, 0.9로 측정했거든요. 네. 지금 막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상향 조절됐다 했는데 다 뭐 그렇게 해서 뭐 크게 상향 조절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부분 한 0.2%포인트, 0.3%포인트 정도 상향 조절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그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경우 지금 그 1% 이하로 그 성장할 거라고 그 예측했는데 OECD만 1% 딱 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조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좀 높게 예측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됩니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의 해석이 가능할 거거든요. 최 교수님. 예, 저도 OECD가 이제 6월 달에 전망했을 때 수치를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네. 그 1%대를 이제 그대로 유지한 것이 다른 한국 전망 기관들에 비해서 사폭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그 미국의 그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 미국 같은 경우에 OECD의 전망치가 1.8% 그리고 네. 일본이 1.1%,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1% 중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견 좋은 쪽으로 조금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국들은 조금씩 다 올라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잘한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기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평이한 수준일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것이 이제 뭐 경기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정도의 성장률이냐. 그거를 이제 많은 연구기관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KDI 같은 기관들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정을 하지만 보통은 2% 내지는 1%대 후반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가 발표됐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다른 기관들보다 소폭 높은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평균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성장률을 어쨌든 OECD도 발표를 한 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미에서는 뭐 다른 기관보다 소폭 높긴 해도 결국은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OECD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성장률을 집계하는 데 있어서 뭐 내수 부분도 있지만 수출이 또 굉장히 큰 한 축이죠. 요 수출이 요즘에 또 여러 대외적인 환경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 관세가 이 제품별로 조금씩 부과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대미 수출은 타격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 1월서부터 8월까지 계산하면은 작년에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4.1%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타격을 맞고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역시 1월서부터 8월 기준으로 하면은 0.9% 올랐어요. 특히 아세안 쪽, 남아시아 쪽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격을 그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어제 그래가지고선 이것도 한번 계산해봤더니 이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미 수출의 비중 이걸 계산해봤더니 작년 1월서부터 8월까지는 18.8%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약간 줄을 수밖에 없는데 것 같은데.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18.7%입니다. 안 줄었네요, 그러면. 뭐 0.1% 줄었다고 봐야죠. 포인트. 0.1% 포인트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본다면은 그 지금 금년 그 수출을 계산해 보면은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우리가 관세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상호 관세를 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다음에 5월서부터 7월까지는 우리가 자동차는 25%, 철강은 25%,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한 10% 관세를 받았는데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겠다. 또 그 미국 내에서 또 사재기 현상 같은 게 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많이 좀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그 관세 때문에 이런 그 수출을 좀 완화시킨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 관세를 맞는 기간은 지금 뭐 8월, 9월 그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10% 관세가 15%로 올랐고 그 자동차 관세는 25%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철강 관세도 계속 50%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본격적으로 좀 그 미국의 관세를 맞은 것은 뭐 한두 달밖에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래가지고선 그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수출이 좀 덜 줄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하면은 이 추세가 그 내려가는 추세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영향을 제대로 짚어보려면 한 계절이 지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진욱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점차 이런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수출 타격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세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기 이전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밀어내기를 해서 이제 수출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의 수출에는 이제 전반 크게 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을 또 많은 분들이 높게 보고 있지만 한 내년쯤 되면은 그 영향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단 타결을 하긴 했어도 다양한 또 이제 그 분쟁들이나 죄송합니다. 불확실성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기업은 또 이제 투자를 함부로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좀 더 길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최유진 교수님께는 이제 지난번 저희가 토론할 때 사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진짜 문제는 환율 시장이 받게 될 충격. 그 부분을 이제 말씀 주셨단 말이죠. 이번에 그 지금까지 부과받은 관세를 이제 순위를 매겨 보니까 우리가 33억 달러 관세 냈더라고요. 미국에.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순위가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충격, 상대적인 충격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에 따라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국가일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세 33억 달러 자체가 규모가 이제 그 저희가 FTA 체결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관세에서 급격하게 오른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세에 따른 레베뉴가 얼마나 되는지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외에 봤을 때 뭐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우리나라, 뭐 타이완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품목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 뭐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러스트벨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러스트벨트, 그 미드웨스트 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의 가장 민감한 품목들이 관세를 가장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저런 식의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지지층에 이제 소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노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미중에 그 무역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국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중국 합하면 홍콩까지 합하면 대략 두 나라만으로도 40%까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관세를 받은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세 영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한미 간 통화 수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 통화 그 이제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결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3,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의 이제 20%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얼핏 체감에 33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한 것은 대략 3조가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뭐 1+2로 자동차를 팔아달라 뭐 이런 정도의 체감이 아닐까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억 달러의 이 대미 투자 규모와 저렇게 부과되는 관세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참 적은 것은 맞고요. 제가 그 지금 이제 통화 수합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통화 수합이 이제 왜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외환 보유액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회담이 그 협상이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3,500 그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대미 투자를 돌리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결국에 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 것은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달러 현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외환 수합은 그걸 우리 투자로 돌리면 너희가 그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때 내가 공급을 하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어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디부터 또 다시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이제 외환 수합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제 이 결정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을 미국의 연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미국의 NSC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마치 이것은 논의의 그 층위가 마치 우리나라가 핵 포기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이 났을 때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비교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일종의 안보 수준의 담론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제 저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내용과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뭐 의회라든가 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꼭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통화 수합이 무제한으로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신용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NSC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기관들이 합의로 예.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더 좀 이 협상의 내용들을 그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화 수합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강한 어조로 통화 수합 체결 없이 IMF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우린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3,500억 달러를 지금 준다고 해서 당장 저거 뭐 금융위기가 뭐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노출된다고 하는 셈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진짜 무산도 무제한 통화 수합. 네. 무제한 통화 수합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려할 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지금만큼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가 일종의 뭐 보험금으로 미국에 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외환 위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준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보장해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본 시장의 기회도 많이 좀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요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제 소설이라고요? 생각은 예, 왜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그렇게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유제한은요? 무제한은 아니어도 유제한. 유제한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금액을 조건에 정해놓고. 예, 어떤 조건에 얼만큼 얘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3,500억보다는 더 큰 금액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3,500이 우리가 기준이라고 보는 3,500억 달러만큼은 최소한 통화 수합을 체결하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안될것 왜냐하면은 금액이 빡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걷잡을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외환 보유액을 지금 3,500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도 부족하냐 아니냐 지금 그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제한선이 있으면은 그 제한선이 아주 높지 않으면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투기적 공격 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액을 제한시킨다면은 그러면은 3,500억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금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 수합을 체결하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사실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지금 수준을 보면 일종의 이제 거기 우리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3,500억을 미국 요구대로 정말로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게 둔다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대로 제2의 금융위기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냐. 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외환 계속 이제 논의가 나왔지만 그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뭐 3,500억 달러가 당장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 당장 우리가 이제 97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랑은 또 이제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일이 정말로 그 단기간 동안에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을 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 자체는 이제 피할 수가 없고요. 그 과정에서 뭐 실물 경제에서의 성장이나 이런 쪽에도 분명히 이제 그 불안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들은 결국은 다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제 악영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DP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GDP,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앞서 있었거든요. 지금 또 추월을 당한다라는 거면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죠. 그 자체에 그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 경제 그만큼 많이 후퇴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우리나라가 그 다른 유럽 국가라던가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던 예를 들어 독일이 안 좋아지고 이기 때문에 그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대만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만이고 이 대만에 따라 잡히는 이제 가장 큰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이 이제 HBM으로 이제 전환해서 너무 잘 해왔고 그것이 TSMC요? 예, 네. 그 TSMC로 대표되는 파운더리가 제조업 기반의 이러한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대만이 이제 실현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반도체와 그 파운더리로 대표되는 반도체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뭐 반도체와 그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대체 가능한지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만이 선택하고 집중하였던 그 파운더리 산업의 이 반도체가 그 시대의 그 기술적인 혁신의 전환점에서 가장 그 대체 불가능한 상품으로 그 수출 주력 상품으로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저희 참 부럽기는 한데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방금 수출 얘기도 했었는데 미중의 그 수출 구조가 너무 그 몰려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다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산업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좀 다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한편으로 대만을 보면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열심히 집중하면은 성과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주장들도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는 참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은 대만의 진격인 것 같습니다. 네. 대만 하면 이제 그 TSMC라는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세계 1위죠. 삼성전자와 격차도 현격히 벌어져 있고 잘 키운 기업 하나가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면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잘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저 그 대만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거든요. TSMC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예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대만이 우리를 앞질렀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달러를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저께 한번 그 대만 달러를 대만 달러를 한번 봤더니 네. 지난 1년 동안 5.1%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 달러 가치가 올랐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돈은 4.6%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환율만 가지고도 한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TSMC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인 경제이기 때문에 그 융통성하고 적용력은 굉장히 강해요. 다만 우리나라 같이 큰 기업이라고 한 거는 뭐 TSMC 이후에는 별로 없으니까 이 우리나라는 뭐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큰 기업 몇 개가 잘 되면은 우리가 팍 올라가죠. 그런데 그 대만은 뭐 한두 기업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그 오히려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30년 전에 대학원 때 제 같이 있었던 대만 그 공부하시던 학우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 시대에 따라서 장단점이 달라져 가지고선 우리가 2008년 정도까지는 서로 치고받고 했거든요. 어떤 때는 대만이 더 올라가고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올라갔고.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008년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많이 치고 나가니까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또 따라오지 못할 것 같다가 지금 우리가 반도체하고 자동차에서 좀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대만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달러 차이가 또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구매력으로 GDP 1인당 GDP를 따지면은 대만이 계속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만 요즘 대만의 통계를 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 때문에 통계가 많이 숨겨져서요. 그렇지만 요거 하나는 진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만의 2024년 그 GDP 성장률을 보니까 4.6%고 네. 금년에도 역시 4.6%가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작년 성장률은 2.0%였고 그다음에 우리 금년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0.8에서 1%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졌느냐? 왜 대만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비교적 높은 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요거는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만 인구가 2,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합한 GDP 규모는 우리가 크지만 1인당으로 나눠서 쪼개보면 이제 대만이 다시 앞지를 것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만이 몇 개의 첨단 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고효율의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만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을 잘 시킨 거죠. 사실은 잘 시킨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의 산업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도 뭐 아까 나온 것처럼 TSMC 정도 이외에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이 분산 투자의 장점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지만 또 소수 종목의 이제 소위 그 몰빵을 할 때에 비하면은 고점이 이제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의 고점이요. 네.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대만이 선택한 그런 이제 산업 구조가 일단은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제 잘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앞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는 또 이제 반대의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뭐 대만한테 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량적인 비교를 통해서 뭔가 반성을 하는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그런 어떤 리스크의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할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은 바로 내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부터 민생 경제 회복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발급이 시작됐죠? 다들 신청하셨습니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해당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제가 맞는 요일에 신청을 할 예정이긴 한데 자 이제 전 국민 90%에게 이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2차 소비 쿠폰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건 이거죠. 1차 때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 1차 때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제를 하시고 이제 하시는 질문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러나 제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소비 쿠폰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KBI에서도 그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소비가 조금 그 건설 경기가 하강하는 부분들을 받쳐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 기저에 정책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 쿠폰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은 좀 엄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증권과 증시에 관련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억눌려 있던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거에 따라서 가계가 체감하는 자신의 자산이 꽤 올라간 측면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봤을 때 저는 이 소비 쿠폰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비의 활력을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동의를 할 것이에요. 예.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소비 쿠폰과 같은 그 일종의 리셔플 정책이 이전 정책이 그 평균적인 소비를 늘릴까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난 1차 소비 쿠폰의 긍정적인 효과에 우리 증시의 화랑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고 봤을 때 소비 쿠폰만의 완연한 효과는 얼마였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엄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매출의 추이를 보면 1차 소비 쿠폰 지급되기 전 2주간과 지급되기 나서의 2주간의 매출의 차이는 분명히 두 자릿수로 있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얘기한 것을 조금 좀 보완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소비 쿠폰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장률을 키우는 거고 그런데 성장률을 키우려면은 새 소비가 많아야 됩니다. 기존 소비보다 더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효과는 코로나 때는 3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만 효율화됐습니까? 예? 효율화됐습니까? 그때보단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잘하면은 뭐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하고 있지만 50%가 된다고 해도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될 수 있으면은 그 소비를 좀 그 소상공인들한테 치우치게 하자.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성공이 된 것 같아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은 대형마트나 그 프랜차이즈 마트 중에서 그 주인이 프랜차이즈 자체인 경우에는 얼만큼 소비가 줄었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통계는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성장률에 기여했는지는 네.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2차 쿠폰은 어떻게 될까? 제가 시기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추석 직전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요 2차가 오히려 성장률에는 더 도움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두 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허 교수님. 네, 그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지급된 소비 쿠폰이 기존의 없던 소비를 창출하는 것이냐, 플러스 알파냐?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총 지급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소비 쿠폰 받은 이후에 평상시에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그 30만 원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인근 제가 거주하는 곳 인근 지역에서 30만 원은
썼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몇 개월 동안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새로운 소비를 창출한 게 아니고 제가 기존에 그냥 제 카드로 긁어서 제가 내던 거를 그냥 소비 쿠폰으로 지급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대형마트에서 살 거를 동네 마트에서 사고 뭐 이런 건 동네 이제 슈퍼에서 사고 이런 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방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출액이 이전되는 효과는 분명히 이제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오르는 거는 이 정책의 이 메커니즘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승수 효과가 큰 정책이냐에서는 저는 이제 회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추석 직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석 직전이니까 더더욱 이 소비 쿠폰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관련된 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없던 소비를 창출하는 소위 승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은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국가 채무는 결국 미래 세대가 쓸 재원을 이제 앞으로 당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에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물론 저희가 뭐 아직 정량적인 통계 분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과연 그 정도의 이제 가성비가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굉장히 신중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례를 들면 저희는 네 가족이어서 40만 원 받았는데 저는 받고 바로 쓰고 더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 가족만 보면 승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됐다고 봅니다. 일부러 제가 반박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2차 소비 쿠폰으로 이어지는데 2차 소비 쿠폰은 90%에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하위 90%에. 그러니까 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의 효과는 사실은 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격과 그리고 부의 이전과 이런 것들보다는 일종의 이벤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치 맛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그런 흥미로운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가 되게 그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인 소비 활력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소비 심리에는 그럼 분명히 그렇죠. 플러스 할 예, 거예요. 소비 심리에 이것이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증시 같은 부분도 받쳐주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증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정책의 그 주된 기조, 주된 그 평균적이고 주된 그 정책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은 이 소비 쿠폰이 계속 만성이라고 표현이 그렇고 일상이 되어서 일상은 아니겠죠. 이제 예, 일시적인 그렇죠. 대책이라고 봐야. 딱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계속 뭐 반년마다 계속 나오는 식의 정책이 될 것인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그 이제 경제학 공부한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정책이 소비 그 심리를 불붙이는데 힘이 됐다면은 요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요걸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깜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화되면은 그런 그 깜짝 효과는 좀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1차, 2차 소비 쿠폰 가지고 나오는 통계를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그 코로나 때보다는 좀 좋을 것 같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50% 넘지 않다면은 이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SOC 투자 같은 걸 한다면은 뭐 80% 이상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그 구매를 하면은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똑같은 돈을 여기에 써가지고서 50% 효과밖에 더 안 받는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효율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죠. 그냥 빚 맞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네. 그래가지고선 이번에 효과에서 그 얼만큼 이게 올라갔느냐, 그 다음에 또 얼만큼 또 이게 분배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경제학 그 과거 사례 같은 걸 본다면은 좀 저소득층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쓴다고 그렇게 통계들이 나와 있고 이번에 그 소비 쿠폰도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면은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런 소비 쿠폰을 할 수 없이 써야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그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효과 있는 데에 더 많이 돈을 지불해야죠. 네. 이제 고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계시니까 우리 저기 대학 졸업한 학생들 취업들 잘
하고 걱정 많죠. 학생들 요즘 심경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의 그 졸업 후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불확실 이제 졸업이 사실 얼마 지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좀 이제 불확실성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아진 게 체감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취업 재수하는 취업 삼수 재수하는 이런 학생들도 꽤 있나요? 예, 그 일단은 기업이 채용을 너무 안 한다.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국제 학부이다 보니까 네. 그 소위 이야기하는 뭐 문과, 이과생들의 그 취업 시장에서의 체감이 물론 올해는 이과도 대규모 채용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불확실성이 확실한 것은 저희 세대보다 그리고 10년 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더 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청년 채용에 좀 힘써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경력직 채용이 아니라 좀 신규 채용에 좀 힘써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런 뭐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대기업들이 바로 화답을 했더라고요. 청년 채용 확대를 우리 소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부터 SK, 한화, 현대차,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꼭 뭐 대통령이 뭐 얘기했다고 해서 저렇게 늘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채용 메말라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좀 채용을 늘리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지금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 바람이 반영되긴 했는데 뭐 그 이쪽 분야에서 연구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해도 이만큼 그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렇게 일자리를 이제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항상 염려하는 것은 좀 쉬는 청년들이 많다. 그 일자리를 아예 찾기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좀 그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영향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 제가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맞게 된다면은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 포기하는 그 청년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그냥 쉬었음인 거. 그냥 쉬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진짜 저기에 일자리 받을 가능성이 늘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면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서부터 다음 한 몇 개월 동안은 실업률이 올라가도 지금 얘기했던 이런 효과 때문에 버텨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간다면은 요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많이 채용 문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건 미국 경제지 포브스 통계를 분석한 결과더라고요. 중국 간판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빨랐다. 이런 분석 결과 내놨고 사실 요즘에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 명단 안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꽤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한국 출신의 기업, 한국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 이외에 정말로 손꼽을 만한 데가 있냐?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기업의 성장, 혁신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구조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이제 정부가 어떤 일부 이제 산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단순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력 산업을 소위 말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또 과거에는 또 인프라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네. 인프라를 갖추고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의 성장이 더 이상 어려워지는 경제 구조도 복잡해지고 고도의 기술 발전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가를 이제 정부가 잡아내기는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민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이제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 얘기가 예전부터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다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일부를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제로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아까 이제 중국 얘기하셨지만 중국이 뭐 통제 경제라서 여러 가지 또 단점도 있습니다만 또 장점은 정부가 이제 이거 뭐 해보라고 열어주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제 별다른 정무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중국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최근 들어서 뭐 성장세가 많이 악화되긴 했어도 지금까지는 잘 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계 순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그만 1위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신생 기업들이 막 그 1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소위 대기업 재벌 그룹을 막 위협하면서 막 순위가 막 활발. 미국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바뀌잖아요. 시가총액 계속 바뀌잖아요. 1위 자리.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활력 있는 경제 구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동의를 하고 이재용 회장께 갑자기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죄송하네요. 이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규제가 가장 큰 기업의 활력, 다이나미즘, 그 성장성이 높고 신규 혁신 기업의 진입을 막고 그리고 안에 있는 기존의 그 레거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진입 장벽을 쌓아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창용 총재,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약 2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직역들 간의 그 업무 영역을 다시 나누고 네. 그래서 보다 발전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그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들어와서 보다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 의식 자체가 지난 10년간 우리 이제 경제를 관통해왔던 그 문제 의식인데 결국에는 이제 규제, 그 허준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왜 그렇다면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기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으로 귀결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제학 회장님. 뭐 지금은 만기가 끝났는데요. 네. 저 지금 얘기했던 규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새 상품을 상업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예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맥박을 재려고 했을 때 그걸 의료기기로 분류했기 때문에 못할 뻔했다. 또 타다가 그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막아버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아이디어가 있던 새 발명이 있던 요거를 상업화시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시장 경쟁이 의외로 그 경쟁도가 낮아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세게 잡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좀 대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만에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위에서는 대기업들이 그 상당히 많은 그 독점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업들이 그 탄생하는데 좀 더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게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면은 창업에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대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만에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선 창업 그 아무나 한다. 그리고 창업에서 망하면은 그냥 가족들이 이 사람을 돌봐줘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창업 한번 잘못하면은 가족들까지 망해요. 연대보증도 세웠잖아요. 뭐 최근에 좀 한 제도가 개선이 되긴 20년보다는 했지만. 좀 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족 창업자가 망하면은 그 근처에서 그 가족까지 그 지원해줬던 사람들까지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뭐 부모님도 다 얘기하세요. 제 애도 지금 창업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얘네 어머니가 그 말씀하는 거는 얘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돈 벌지 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일하고 그냥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느냐. 그냥 뭐 대기업 들어가면은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만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을 가능성이 그런 데서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갈등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갈등 해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 현재 상황, 스테이터스 코어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 성장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한 산업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 그다음에 가장 그 산업에서 비효율적인 기업 차이를 본다면 그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이 생산성이 낮아가지고선 지금 망할 것 같다고 하면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크니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새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틈도 없어요. 이 스테이터스 코를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선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다 바뀌어야 될 텐데 빨리 바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직 전쟁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기 고위 공무원 하다가 그냥 나와서 창업하더라고요. 장관하다가 창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창업이 약간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번 OECD의 경제 전망치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치 유지했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을 올해보다 낮게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글쎄요, 성장률이 지극히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잘해보자는 의미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